2037년 5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선재훈이라는 이름의 48세 변호사는 법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늘 분명했다. 30년간 법정에 선 사람의 발걸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함이었다. 회색 정장은 주름 하나 없었고 손에 들린 검은 서류 가방은 수십 건의 사건들을 담고 있었다. 가방의 표면은 낡아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눌러놓은 흔적들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눈은 피곤했다. 깊은 주름이 생긴 눈 언저리. 그곳에는 30년의 의문이 가라앉아 있었다. 법정에서 만난 증인들의 증언, 진실이라고 했던 말들, 거짓이라고 판단했던 진술들, 판사의 판결로 끝났던 수백 건의 사건들. 하지만 항상 뭔가 불완전했다. 거짓말의 징후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눈의 흔들림, 목소리의 떨림, 손가락의 움직임. 변호사로서 선재훈은 이 모든 것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법정의 긴장 속에서 의뢰인의 미래가 달린 그 순간에 선재훈은 증인의 얼굴에 그려진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불명확했다. 그것이 30년간의 답답함이었다. 법원 건물을 나왔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였다. 5월의 햇빛이 서울의 거리에 내려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빛. 하지만 선재훈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날 오전 11시 선재훈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들어왔다. 발신자는 대학 후배 김석호였다. 의료기술과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박사였다. 10년 전에 의료 기술 회사를 창업했고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문자의 내용은 짧지만 임팩트 있었다. 선배, 새로운 프로젝트가 완성됐어요. 시험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정말 혁신적인 겁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꼭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재훈은 이 문자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김석호는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을 자랑했다. 뇌파 측정 기술, 안면, 인식 프로그램, 심박수 분석 알고리즘. 대부분은 주장만 거창하고 실제로는 실용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선재훈은 후배를 버릴 수 없었다. 정정당당한 성격의 후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뭔데? 짧은 회신이었다. 10분 후, 선재훈은 서울 강남의 한 골목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느낌의 카페. 인스타그램이 유행하기 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 카페. 목재, 테이블과 빈티지 의자. 창밖으로는 도시의 이른 오후가 흐르고 있었다. 김석호는 서둘러 들어왔다. 45세, 선재훈과 같은 나이 또래였다. 하지만 그의 에너지는 훨씬 더 젊어 보였다. 창업가의 열정이 그의 얼굴에 묻어 있었다. 선배, 오셨어요. 악수를 나눈 후 김석호는 책상 위에 작은 검은 상자를 놓았다. 크기는 선글라스 상자만 했다. 이것을 봐보세요. 상자에는 안경이 들어 있었다. 일반적인 안경처럼 보였다. 프레임은 세련된 검은색. 렌즈는 투명했다. 하지만 렌즈의 양쪽 끝에는 작은 칩이 부착되어 있었다. 다리 부분에도 얇지만 정교하게 제작된 회로가 있었다. 이것이 TR-7 진실 감지 시스템입니다. 뇌파와 얼굴 인식 기술을 결합한 거예요. 사람의 거짓말을 감지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안경이죠. 당신 같은 법률 전문가가 사용하면 증인의 거짓말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선재훈은 이 말을 반쯤 믿었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거짓말을 감지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다. 아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후배의 열정적인 설명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야? 현재 73%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가 사용하면서 학습하면 더 정교해질 겁니다. 당신의 직관과 이 기술의 신호를 결합하면
김석호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기술의 작동 원리, 데이터 보안, 법적 문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정확하고 전문적이었다. 창업가로서의 경험과 박사로서의 지식이 섞여 있었다. 한번 써봐요. 선재우는 천천히 안경을 손에 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무게는 일반 안경과 비슷했다. 렌즈를 통해 카페를 바라봤다. 시야가 더 선명해진 것 같았다. 아니면 착각일 수도 있었다. 김석호는 안경을 선재훈의 얼굴에 맞춰줬다. 정확한 위치로, 마치 검안사가 하는 것처럼. 그러자 시스템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미미하지만 명확한 소리였다. 약간의 진동, 그리고 렌즈의 파란 불빛이 깜박였다. 배터리는 2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셧다운돼요. 절대 해킹되지 않는 독립형 시스템이고 모든 데이터는 기기 내에만 저장됩니다. 법적인 문제도 없어요. 당신이 감지한 정보를 법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점만 명확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사 과정에서는 활용할 수 있죠. 선재우는 카페의 사람들을 바라봤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 옆 테이블의 손님들, 창밖을 지나가는 행인들, 모두 일반인이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본 세상에는 변화가 생겼다. 렌즈의 파란 불빛이 계속 깜박이고 있었다. 약한 신호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그 순간 렌즈에 변화가 생겼다. 김석호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의 입부분이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거짓이 표시되는 방식이었다. 무슨 거짓을 하고 있어? 선재훈의 질문이 즉각적이었다. 뭐라고요? 지금 뭔가 거짓을 말하고 있잖아. 렌즈에 표시가 나왔어. 김석호의 표정이 흐려졌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한숨이었다. 정확도가 73%가 아니라는 게 들었어요. 실제로는 58% 정도거든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리면 당신이 거부할까봐 조금 부풀렸어요. 미안합니다. 선재우는 안경을 내렸다. 다시 일반적인 카페가 되었다. 빨간색도 없고 파란 불빛도 없는 평범한 세상. 하지만 선재훈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법정에서 느껴왔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이 무섭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다. 이 기술, 얼마나 신뢰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처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사용하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이 증강될 거야. 당신의 직관에 이 기술의 신호를 더하면 정확도가 훨씬 올라갈 겁니다. 선재우는 안경을 다시 썼다. 렌즈의 파란 불빛이 다시 깜박였다. 24시간. 그것이 이 여정의 시작점이었다. 하지만 선재우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좋아. 내 고민해 볼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써보고 싶어. 하루 동안 뭐 하는지 봐야겠어. 정말이에요? 응.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일 이 시간에 안경을 반납하고 너에게 피드백을 줄 거야. 그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해. 정확도도, 기술의 한계도, 모든 것.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다. 선재우는 카페를 나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안경을 통해 본 도시는 전과 달라 보였다. 거리의 사람들, 지나가는 택시 기사, 빌딩의 간판,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안에 빨간색의 신호들이 깜박이고 있었다. 거짓의 신호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선재훈의 법률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30층 빌딩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선재훈은 안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다양한 거짓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거짓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단순히 신호만 나타날 뿐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2037년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선재훈의 법률 사무실은 세련된 공간이었다. 벽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상장이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법률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다. 책들의 등본은 낡아 있었다. 자주 읽은 책들의 흔적이었다. 대리인 3명, 사무직원 2명, 작지만 정평 있는 사무실이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30년의 경험이 만든 신뢰의 공간이었다. 선재훈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대리인 이수민이 손을 들었다. 35세의 신입 대리인이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사시에 합격한 지 2년 된 우수한 인재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음침한 것이 있었다. 선재훈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선생님, 오후 상담 준비가 됐습니다. 의뢰인 박민지 씨가 도착했어요. 선재훈은 안경을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파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24시간 중 아직 5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18시간 30분이 남아 있었다. 방으로 들어보내. 상담실의 내부는 따뜻한 톤으로 꾸며져 있었다. 의뢰인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었다. 편한 소파, 따뜻한 조명,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 하지만 지금 상담실에 앉은 박민지의 얼굴은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백화점 매장 직원이나 사무직 직원이 입을 만한 스타일.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다. 최근에 울었다는 증거였다. 눈 밑에 주름도 깊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주름이었다. 어떤 일이신가요? 선재훈은 의자에 앉았다. 박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깊은 한숨.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의 한숨. 남편이 바깥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선재훈이 박민지를 바라봤다. 렌즈에 변화가 생겼다. 박민지의 입부분이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거짓이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이 거짓인가?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 거짓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거짓인가? 확실한가요? 증거가 있나요? 네.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밤새도록 연락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또 빨간색이었다. 박민지는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불완전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선재훈은 황당했다. 이 여성이 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 자신의 남편을 고소하려고 오지 않았나? 그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는 게 분명해요. 최근에 계산서도 나왔거든요. 호텔 숙박 계산서요. 더 깊은 빨간색이었다. 이번에는 확실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선재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박민지 씨, 잠깐만요.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거짓이 들통난 사람의 울음이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다만 뭔가요? 남편이 제 휴대폰을 몰래 들어가서 제 친구와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남편에게 관심을 덜 줬다는 죄책감도 있었고. 선재훈은 천천히 이야기 시작했다. 박민지의 상황이. 그럼 당신의 남편이 외도를 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제가 말한 건 맞아요. 다만 그 이유가 제가 좀 과장했어요. 분노 때문에. 호텔 계산서도 사실은 남편이 제 친구와 밥을 먹은 계산서고 혼자 숙박한 계산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숙박 계산서만 말씀드렸거든요. 선재훈은 박민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렌즈는 계속 빨간색을 표시하고 있었다. 박민지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상태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재훈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안경은 거짓을 표시할 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말 중 일부가 거짓이면 얼굴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든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부분인지, 왜 거짓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했다. 박민지 씨, 진정하세요. 당신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박민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남편 김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 5년은 행복했다. 아이도 생겼다. 딸, 지금 8살, 귀여운 딸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남편의 관심이 줄었다. 박민지가 아이 때문에 바빠서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 때문에 박민지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남편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무언가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배신했다는 증거를요. 그래야 만약 이혼하게 되면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 제가 딸을 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재우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렌즈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순간 렌즈가 일반적인 투명색으로 돌아왔다. 박민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정한 감정, 진정한 두려움, 진정한 욕망이 표현되는 순간이었다. 선재우는 그때 느꼈다. 이 안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거짓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진실도 때로는 거짓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었다. 박민지 씨,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소송이 아니라 상담일 것 같습니다. 당신의 우울증과 부부 관계의 불신이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그것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에게 심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박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를 찾아온 이유는 남편이 저를 버릴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른 여자가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간 렌즈가 일반적인 투명색으로 돌아왔다. 박민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박민지 자신을 가장 상처시키는 것이었다.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나약함. 상담이 끝난 후 선재우는 박민지에게 소송 대신 부부 심리 상담을 권했다. 그리고 혼자 심리 상담도 받을 것을 권했다. 박민지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선재우는 그녀에게 고정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적 조언에 따른 최소한의 상담비만 받았다. 상담이 끝난 후 선재우는 사무실의 창문 앞에 섰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거리, 그곳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 각각이 거짓을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수민이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저녁 약속이 있으신 거 아니었나요? 아내분께 연락이 왔어요. 아내, 그 단어가 선재훈의 마음을 철렁하게 했다. 스문의 시간 중 이제 8시간이 지나 있었다. 아직 16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다. 2037년 5월 15일 오후 6시 30분 선재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조용했다. 경기도 판교의 타운하우스. 이 동네에서는 꽤 좋은 집이었다. 30년의 성공한 변호사 경력이 만든 공간이었다. 현관을 들어서면 넓은 거실이 나타났다. 거실의 벽은 밝은 베지색이었고 소파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생생함이 없는 침묵. 마치 박물관 같은 침묵이었다. 들어왔어. 아내 이소영이 거실에서 나타났다. 45세. 선재훈과 같은 나이. 결혼한 지 20년이었다. 소영은 한때 출판사의 편집자였다. 그 당시에는 활기찬 여성이었다. 새로운 책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저자들과 협력하며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의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선재우는 그 결정을 존중했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첫 아이 선혜윤이 태어났을 때 소영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 선준호가 태어났을 때 그 결정은 더욱 확실해졌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영의 눈빛은 점차 희미해졌다. 활기가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인생을 멈춰버린 것 같았다. 저녁은 미안해. 시간이 늦어서 미리 준비했어. 냉장고에 있어. 선재우는 안경을 쓴 채로 아내를 바라봤다. 렌즈는 투명했다. 거짓이 없었다. 아내의 말은 진실이었다. 선재우는 안도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에게 솔직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피곤해. 응. 좀. 소영은 남편 곁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선재훈의 손을 찾았다. 친숙한 터치였다. 20년을 함께 한 부부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 터치에는 뭔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껴서 다시 붙잡으려는 절박함이. 요즘 일이 많아? 그런 편이야. 의뢰인들이. 선재우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렌즈가 다시 반응했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얼굴이 아닌 선재훈 자신의 감각이었다. 자신이 거짓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의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신의 일에 대해 진정으로 대화하는 대신 떠도는 말로 때우려고 했던 것이다. 뭐 했어? 어떤 의뢰인들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해서 밥부터 먹자. 거짓이 또 나왔다. 렌즈가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아내는 이 거짓을 감지하지 못했다. 아니, 감지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미 지쳐 있었다. 그들은 거실의 테이블로 이동했다. 냉장고에 준비되어 있던 저녁 식사, 미역국,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쌀밥. 평범한 한 끼.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 있었다. 소영은 아침부터 이것을 준비했을 것이다.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밥부터 먹고 나중에 쉬자. 내일 경주 여행 기억나? 선재우는 멈췄다. 경주 여행? 자신은 이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일 때문에, 안경 때문에, 이 모든 복잡한 일들 때문에. 물론이지. 또 거짓이었다. 렌즈가 빨갛게 물들었다. 그리고 아내를 보니 그녀의 얼굴도 조금 어두워졌다. 그녀도 남편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감지한 것일까? 아니면 남편이 경주 여행을 잊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하기로 했잖아. 아직도 짐을 안 쌌어? 그래. 이따가 싸야겠네. 미안해. 이번에는 진실이었다. 렌즈가 투명해졌다.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그녀는 남편이 진정한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즘 자주 잊으시는데 괜찮으신 거 맞아요? 응, 괜찮아. 그냥 일이 많아서. 그 밖에 다른 건 없으세요? 순간 선재우는 깨달았다. 아내가 자신을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자신이 김석호를 검사했듯이. 마치 자신이 박민지를 검사했듯이. 아내는 남편의 거짓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찾아내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최근 몇 달간 남편이 뭔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일 때문인 줄 알았는데
선재우는 소영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거짓을 말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거짓이 아닌 숨겨진 진실이 있는 상태였다. 뭐가 다르게 보여? 밤에 휴대폰을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항상 챙겨 들어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로 가셔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선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소영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선재훈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었다. 혹시 남편도 저 대신 말을 끝내지 못한 소영. 그 미완성의 문장이 남편의 귀에 떨어졌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다. 선재훈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오해의 크기가, 이 거짓된 의심의 크기가 아니다. 절대 아니야. 렌즈를 통해 본 자신의 얼굴이 완전히 빨간색이 되었다. 거짓이 아닌데 거짓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아니, 거짓이었다. 자신도 또 다른 형태의 거짓을 하고 있었다. 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안경으로 보아온 모든 것을 숨기고 있으니까. 진짜예요. 나를 믿어. 소영은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부정도, 긍정도 모두 같이 들렸다. 마치 어떤 것도 남편의 진정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았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뭔데? 요즘 남편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아요. 마치 제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렌즈는 투명해졌다. 소영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재우는 깨달았다. 이 안경이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소영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았어. 렌즈가 다시 빨간색이 되었다. 부분적으로였다. 거짓이 섞여 있었다. 선재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예전만큼 강렬한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완벽하지 않은 사랑도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였다. 저녁을 먹는 동안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식탁을 채웠다. 숟가락과 젓가락의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어쩌다 나오는 단편적인 말들. 모두 거짓이거나 불완전했다. 내일 여행을 연기할까? 아니에요. 가시죠. 근데 내가 이리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또 거짓이었다. 소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남편과의 대화였다. 하지만 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투명한 벽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았다. 선재훈도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 안경이 모든 것을 드러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밤 9시, 선재훈은 침실로 들어갔다. 짐을 싸야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밤의 도시가 보였다. 불이 켜진 수백만 채의 집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속이고 있을까? 소영이 침실에 들어왔다.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해야 해요. 짐 준비하셨어요? 아직. 그럼 지금 하세요. 거짓이 없었다. 소영은 진실만 말했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포기함이 가득했다. 선재우는 일어났다. 옷장을 열었다. 옷을 집어넣었다. 세면도구를 챙겼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다. 밤 11시, 선재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다. 깊은 수면의 숨소리. 마치 그녀가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려는 것처럼. 선재우는 안경을 벗었다.
24시간 중 14시간이 지나 있었다. 10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 10시간 동안 무엇이 더 드러날까? 얼마나 더 많은 거짓과 진실이 얼굴에 써질까? 안경을 다시 썼다. 파란 불빛이 다시 깜박였다. 그리고 침실의 어둠 속에서 선재우는 느꼈다. 이 안경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몰랐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2037년 5월 16일 오전 8시 30분 경주로 가는 고속도로. 선재훈이 운전하고 있었다.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고 눈은 전방의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소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뒷좌석에는 21세의 딸 선혜윤이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전공은 문학이었다. 동생으로는 19세의 아들 선준호가 있었지만 그는 대학교 입시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다. 선혜윤은 음악을 듣고 있었다.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창밖으로 경치가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 3시간의 여행.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선재훈의 렌즈에는 다른 풍경이 보였다. 세 사람 모두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마치 같은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혜윤아, 음악 빼고 우리랑 얘기해. 선혜윤이 헤드폰을 벗었다.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다. 뭐해요? 학교는 잘 다니니? 네, 거짓이었다. 선혜윤의 입 주변이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선재훈은 그 거짓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단순히 학교가 잘 다니지 못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딸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는 다니지만 그것이 잘 다닌다고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가? 정말, 네, 정말이에요. 또 거짓이었다. 이번에는 더 진하게. 선재훈은 렌즈를 통해 계속 딸을 바라봤다. 선혜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뭔가 크고 중요한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렌즈는 신호만 보내줄 뿐. 해석은 선재훈이 해야 했다. 선생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거짓. 부분적 거짓이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선재훈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학점은 3.5 정도요. 거짓. 선혜윤은 눈을 피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소영이 끼어들었다. 학점이 뭐예요? 그냥 평소처럼요. 이번에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 평소처럼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선재훈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이 뭔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혜윤아, 엄마한테도 어딜? 소영은 여전히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선재훈은 그 순간 뭔가를 깨달았다. 자신의 아내도 선혜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내는 선재훈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아내도 남편에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 혜윤이,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어? 선혜윤이 침묵했다. 창밖으로 경주의 들판이 흐르고 있었다. 황금색으로 물든 벌판, 곡물이 자라고 있는 들판. 이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 세대 간의 단절, 소통의 부재. 없어요. 거짓. 하지만 선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도 거짓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안경을 써도 된다고 한 거짓. 아내와의 관계가 괜찮다고 한 거짓.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한 거짓들. 오전 11시 30분. 그들은 경주의 불국사에 도착했다. 석굴암까지 올라가기로 했다. 3인이 산을 올랐다. 햇빛이 뜨거웠다. 5월의 햇빛은 가혹했다. 선재훈은 안경으로 인해 더 땀을 흘렸다. 안경이 눅눅해졌다.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했다. 파란 불빛이 계속 깜박였다. 산 위에서
선혜윤이 앉았다. 돌무더기 위에 저 아래로 불국사가 보였다. 천년, 고찰,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건물들. 아빠, 저 사실 얘기할 게 있어요. 순간 선재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뭔데? 전공을 바꾸고 싶어요. 문학에서 심리학으로. 선재훈은 안경을 통해 딸을 봤다. 렌즈는 투명했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딸의 진정한 마음, 딸의 진정한 의도. 그래, 괜찮은데. 그럼 학점이. 네. 문학 전공 수업은 다 떨어졌어요. 그 대신 심리학과 수업은 다 A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2.1이었어요. 3점 오는 거짓이었어요. 진실이었다. 선재우는 안도했다. 딸의 비밀은 단순한 전공 변경이었다. 그리고 학점 때문에 스트레스였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정한 변화였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엄마는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자기 기대에 맞춰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문학은 아빠가 좋아하던 전공이잖아요. 아빠도 대학 때 문학과였고 항상 문학책을 읽으시고 저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재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깨졌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이렇게 봤다는 사실이 자신이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거짓의 벽을 세웠다는 사실이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혜윤아, 너는 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 아빠의 기대는 나중이야. 정말이에요? 응. 진짜 정말이야. 거짓. 렌즈가 빨간색이 되었다. 왜냐하면 선재훈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자식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재훈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다. 오후 1시, 세 사람은 경주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불고기, 밥, 국, 나물들, 평범한 한정식이었다. 하지만 그 식탁 위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각자 자신의 거짓과 진실 속에 갇혀 있었다. 아빠, 혜윤이가 심리학을 하면서 뭘 할 거래? 소영이 물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을 시험하고 있었다. 남편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도 거짓이었다. 표면적으로 물어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원하는 거지. 상담사가 되고 싶대. 심리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그게 좋겠네요. 소영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희망이 있었다. 선재훈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희망이 말이다. 오후 3시 호텔에 도착했다. 경주의 중심부에 있는 오래된 호텔이었다. 한국식 전통이 남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호텔. 선재훈의 아내는 여행을 좋아했다. 특히 역사 깊은 곳들을 좋아했다. 이 호텔도 그녀가 선택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선혜윤이 나갔다. 저는 잠깐 나가볼게요. 대학 인구가 경주에 살고 있거든요. 좋아. 6시까지는 돌아와. 2037년 5월 16일 저녁 7시. 선재훈은 경주 호텔의 테라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밤의 경주, 불이 켜진 석조 건물들, 역사, 속의 도시. 하지만 선재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딸이 자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아내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도 계속 울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회사의 대리인 이수민이었다. 밤 7시에 전화를 걸어오다니 뭔가 긴급한 일이 있는 것이었다. 뭐야? 선생님, 이사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순간 렌즈가 반응했다.
이수민의 목소리에 거짓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진실인 것 같았다. 거짓은 뭘까? 류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 남편 클라이언트 3명이 함께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모두 이사님이 대리했던 사건들인데 너무 우연 같지 않아요. 뭔가 조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혐의를 씌웠어? 부실, 소송 진행, 의뢰인의 비용을 낭비했다는 혐의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 회사에서 이 고소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부 고발? 그것 같아요. 렌즈가 더 진하게 빨간색이 되었다. 이수민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선재우는 알 수 없었다. 이수민,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이수민은 알고 있었다. 누가 고소장을 접수했는지, 누가 내부 고발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보고하고 있는지도. 선생님, 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야? 사무실의 대리인 박창호 씨가 당신을 배신했어요. 박창호. 선재훈과 함께 일한 지 8년이 된 대리인이었다. 10년 정도 나이가 많았다. 선재훈은 그를 신임하고 있었고 사무실에 경험 많은 인물로 대했다. 그리고 그가 내부 고발자라는 것은 충격이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느낌이었다. 확실해? 네. 박창호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요즘에 집중력이 없다고. 의뢰인들의 사건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피해를 봤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소를 준비했대요. 렌즈를 통해 본 이수민의 모습이 투명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박창호가 자신의 배신에 대해 이수민에게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선재우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수민, 너는? 저요? 너는 박창호를 막지 않았어? 침묵. 그리고 렌즈가 빨간색이 되었다. 이수민도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아니, 거짓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사실, 저도 당신이 요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연락도 없고, 의뢰인과의 미팅을 자주 놓치고, 그래서 박창호 씨가 고소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막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의 행동이 정말로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었다. 이수민은 자신을 도우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배신했을 수도 있었다. 렌즈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지 않았다. 그들이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한 거야? 네. 내일 아침 법원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금액은 5억 정도요. 각 의뢰인당 1억씩. 선재우는 한숨을 쉬었다. 경주의 밤하늘이 갑자기 무거워 보였다. 24시간 중 이제 22시간이 지나 있었다. 2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2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재우는 알 수 없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만나자.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통화를 끝냈다. 선재우는 테라스에 남겨졌다. 혼자 경주의 불야경 속에, 그리고 자신의 거짓과 진실 속에. 이제 선재우는 깨달았다. 이 안경이 드러낸 것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속의 모든 거짓들이었다. 자신의 가정의 거짓, 자신의 직업 속의 거짓, 자신의 동료의 거짓,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거짓들.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 소영은 자고 있었다. 깊은 수면. 마치 이 모든 문제에서 도망치려는 수면. 선혜윤은 여전히 나와 있었다. 친구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또는 혼자 산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선재우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다. 렌즈는 여전히 파란 불빛을 내보내고 있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됐다는 신호였다. 아마 2시간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았다. 새벽 1시, 선혜윤이 돌아왔다.
조용하게 아버지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선재우는 깨어 있었다. 혜윤이? 아, 아빠. 깼어요? 어디 다녀왔어? 친구 만났어요. 대학교 친구. 같이 밥 먹고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거짓이었다. 선재우는 렌즈로 확인했다. 하지만 선재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도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윤아, 아빠에게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진짜로, 아빠는 너를 지지할 거야. 렌즈가 투명해졌다. 이번에는 진실이었다. 그것이 지난 24시간 동안 선재훈이 한 말 중 가장 순수한 진실이었다. 선혜윤의 눈이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버지를 완전히 믿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2037년 5월 17일 오전 12시 50분 선재훈은 호텔 욕실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렌즈를 다시 확인했다. 파란 불빛이 매우 미약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됐다는 신호였다. 10분 정도만 남아 있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 48세 변호사. 성공한 직업인. 하지만 실패한 남편. 실패한 아버지. 실패한 동료. 거울은 거짓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지 객관적인 모습만 보였다. 하지만 렌즈는 달랐다. 선재훈은 안경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다. 렌즈가 반응했다. 입부분이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자신도 거짓을 말했다는 뜻이었다. 아니, 자신도 거짓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는 뜻이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거짓. 렌즈가 더 진하게 빨간색이 되었다. 왜냐하면 선재훈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그 모든 거짓을 깨닫고도 여전히 자신의 세계 속에만 갇혀 있다는 것을,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그 순간 렌즈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수문의 시간이 정확히 끝났다. 시스템이 셧다운됐다. 욕실을 나왔다. 소영이 일어나 앉아 있었다. 남편, 뭐 하셨어요? 그냥 생각이 많았어.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제 안경은 작동하지 않았다. 렌즈는 검은색으로 돌아갔다. 단순한 물건이 되었다. 뭐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괜찮을까? 정말 계속 함께 갈 수 있을까? 투명한 질문. 아무도 응답할 수 없는 진실의 질문. 소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모든 것을 끝냈다. 가족을 치유하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부수는 말이 되어버렸다. 2037년 5월 17일 오전 9시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차 안은 더욱 조용했다. 안경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았다.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된 후 자동으로 셧다운되었다. 수문의 시간이 정확히 경과했던 것이었다. 선재훈의 손가락에는 안경이 들려 있었다. 이제 일반적인 물품으로 돌아간 그것. 더 이상 거짓을 표시해주지 않는 그것. 남편, 괜찮으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신경 쓰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했다. 거짓이 없었다. 아니, 안경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거짓이 없는지 선재훈은 알 수 없었다. 응, 괜찮아. 거짓일 수도, 진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경이 없어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웠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 12시였다. 선재훈은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박창호와 이수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5억 원 규모의 고소장도. 사무실에 도착했다. 대리인들이 모여 있었다. 박창호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편했다.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박창호. 선생님, 고소장을 낸 거 맞아? 네. 의뢰인들의 피해가. 내가 알아. 내가 그동안 집중력이 없었어. 많은 의뢰인에게 피해를 줬어.
그게 사실이야. 박창호는 예상과 다른 대답에 놀랐다. 저항하지 않는 선재훈.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선재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합의하자. 선생님, 내가 배상할 거야. 충분한 액수로. 그리고 내가 이 사무실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아. 너희가 사무실을 이어가면 좋겠어. 이수민이 끼어들었다. 선생님, 그럼 30년의 경력이, 내 경력은 끝나야 할 것 같아. 아니, 끝나는 게 맞아. 내가 뭘 놓쳤는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을 살았는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선재우는 느꼈다. 이것이 24시간의 안경이 만들어낸 최종의 진실이라는 것을. 진실을 아는 것과 그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2037년 8월 15일. 선재우는 더 이상 활동 중인 변호사가 아니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박창호의 합의금 5억 원을 지불했고 사무실도 박창호와 이수민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원한다면 박창호 법률 사무실로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그 3개월 동안 선재우는 많은 것을 했다. 첫째, 가족 상담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심리상담 센터에서 선재훈, 소영, 그리고 선혜윤, 그리고 때때로 아들 선준호도 함께했다. 처음 몇 번의 세션은 힘들었다. 과거의 상처들이 터져 나왔다. 소영의 우울증, 선혜윤의 학업 스트레스, 선준호의 고립감, 모두가 선재훈의 부재로 인한 상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둘째, 선재훈은 새로운 일을 찾았다. 법률 자문이었다. 수감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NGO. 그곳에서 그는 지난 30년의 경험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월급은 예전의 10분의 1이었다. 하지만 만족도는 10배였다. 셋째, 선재훈은 자신의 아내와 딸,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밥을 함께 먹고, 영화를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눴다. 완벽한 대화는 아니었다. 여전히 어색했다. 어색함도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진정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선재훈은 자신의 거짓과 마주했다. 그날 선재훈은 경주를 다시 갔다. 혼자가 아니라 소영과 함께. 불국사에서 석굴암으로 가는 길에 그곳에서 선재훈은 아내에게 말했다. 지난 30년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법정에서도 일에서도. 하지만 사실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가장 많은 거짓을 말했어. 당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소영은 말없이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 안경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 거짓들 속에 살았을 거야. 그리고 너희도. 우리 가족 전체가 거짓으로 만들어진 관계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진실의 무게가 뭔지 알 것 같아. 거짓을 말하는 것도 힘들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걸. 하지만 무거운 것도 함께하면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함께라면. 그들은 불국사 앞에서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부처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돌 위에서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37년 11월 10일 선재훈의 새로운 사무실은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에 있었다. NGO의 법률 자문센터. 벽에는 수감자들을 위한 법률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책장의 책들도 달라졌다. 법정 판례집 대신 인권 관련 서적들, 수감자 보호법, 형법, 개정안들. 그 사무실로 김석호가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선배, 이 3개월 동안 뭐 했어요? 살았어. 정말로. 처음으로. 선재우는 김석호에게 지난 3개월을 말해주었다. 가족, 상담, 새해 일, 모든 것. 그리고 특히 경주 여행에서의 깨달음, 진실의 무게, 그것을 함께 견디는 것의 의미. 김석호는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럼 그 안경은 성공한 거네요. 뭐, 당신을 깨운 거예요. 모든 거짓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선재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그 방식이 너무 비인간적이었어. 누군가가 다시 그런 안경을 쓴다면 그것은 더 큰 비극을 낳을 거야. 사람들은 아직 진실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넌 그 기술을 버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개발해야 해. 거짓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로. 선배, 그건 가능해. 천천히, 충분한 시간과 정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돼야 해. 김석호는 상자를 내려놨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기계가 들려 있었다. 이건 거짓말 탐지 안경의 개선판입니다. 더욱 정교하게, 더욱 정확하게. 정확도 92%까지 올렸어요. 선재우는 그 기계를 바라봤다. 그 작은 물건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김 박사, 나 부탁이 있어. 그거 론칭하지 마. 아직은. 왜요?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서로를 더 적게 믿을 거야. 신뢰가 사라질 거야. 근데 언제쯤? 모르겠어.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아. 인류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김석호는 상자를 다시 들었다. 그의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실망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선재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38년 5월 15일, 정확히 1년 후, 거짓말 탐지 안경을 쓴 지 정확히 1년 후였다. 선재훈의 사무실. 그곳으로 한 명의 수감자가 찾아왔다. 30대 남성.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판결이 불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선재훈은 그 남성의 사건을 분석했다. 모든 기록을 읽었다. 증거를 검토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남성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선재훈은 그를 도왔다. 왜냐하면 거짓 뒤에 더 깊은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남성은 그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자신의 형을 보호하기 위해. 형이 한 범죄를 자신이 뒤집어 쓴 것이었다. 선의의 거짓.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 선재훈은 그 남성의 사건을 재심에 올렸다.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 형의 DNA를 입수했다. 그리고 결국 형이 진범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 남성은 풀려나갔다. 그 판결이 내려진 날, 선재훈은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을. 거짓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 뒤의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존중하는 것. 저녁이 되자 선재훈은 집으로 돌아갔다. 경기도 판교의 타운하우스. 같은 집이지만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다. 침묵이 없었다. 대신 웃음소리가 있었다. 거실에는 가족이 모여 있었다. 선혜윤도, 선준호도 있었다. 소영이 준비한 저녁 식사. 밥, 국, 반찬들. 평범한 한 끼. 하지만 그 테이블 위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 아빠,
오늘은 어때? 선혜은의 질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심리학과 4학년이었다. 최근에는 학교 상담 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자신처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목표였다. 좋았어. 정말 좋은 하루였어. 그런데 좀 힘들었나 봐. 얼굴이. 선재우는 딸을 바라봤다. 딸이 자신의 감정을 읽고 있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녀는 사람의 표정과 행동으로부터 감정을 읽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됐거든. 좋은 결과였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 선준호가 끼어들었다. 19세. 대학교 입시에 합격한 후 이제 대학 2학년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아빠, 요새 법정에 안 나가잖아. 그런데 왜 힘들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법률 일은 힘들어. 특히 진실을 찾는 일은 더 그렇고. 소영이 밥을 덜어줬다. 남편, 이제는 쉬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는데. 아니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 그 말이 진실이었다. 선재우는 이제 느꼈다. 진정한 일의 의미를.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선재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책상 위에는 수감자들의 사건 기록이 쌓여 있었다. 각각의 파일, 각각의 인생, 각각의 거짓과 진실. 그 중에서 하나의 파일을 집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거짓말, 탐지 안경. 24시간 동안 자신을 변화시킨 그 물건. 지금 그것은 대학교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김석호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론칭하지 않고 있었다. 아직은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선재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기술이 세상에 나온다면 그것은 신뢰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 사랑은? 신뢰는? 친구는? 그리고 선재우는 깨달았다. 거짓말 탐지 안경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진실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때로는 거짓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한 거짓.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 선의의 거짓.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것을. 밤 11시 선재우는 침실로 들어갔다. 소영이 이미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손처럼. 선재우는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24시간의 안경이 드러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렌즈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거짓과 진실을 초월한 순수한 감정. 그 후의 이야기. 2039년 5월, 정확히 2년 후, 거짓말 탐지 안경을 쓴 지 정확히 2년 후였다. 선재우는 여전히 NGO의 법률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그가 도운 사건은 50건을 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8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한 언론사가 선재훈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다. 버린 30년, 찾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선재훈은 처음에 거절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인터뷰를 수락했다. 인터뷰 도중 기자는 질문했다. 선 변호사님, 30년을 성공적으로 활동하셨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셨나요? 선재우는 한번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30년간 돈을 벌었어요.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하지만 가족은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잃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더 적게 벌지만 더 많이 얻고 있어요. 가족과의 시간, 진정한 일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찾았어요. 기자가 다시 질문했다. 혹시 후회가 있으신가요? 30년을 버리신 것에 대해. 선재우는 웃음을 지었다. 30년을 버린 게 아니라 30년을 통해 배웠어요. 그 30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거짓을 꿈꾸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속에 살아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거짓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하거든요. 인터뷰가 나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선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거짓, 자신들의 후회. 선재훈은 그 모든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느꼈다. 자신이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짓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한편 김석호는 여전히 거짓말 탐지 안경을 연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철학자들과도 대화했다. 윤리학자들과도, 심리학자들과도 거짓과 진실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거짓말 탐지 안경은 절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너무 위험한 기술이었다. 너무 강력한 기술이었다. 인간의 신뢰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대신 김석호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돌렸다. 거짓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자신을 깨우는 기술,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바로 선재훈이 제안했던 방향이었다. 마지막 메시지. 거짓말 탐지 안경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경이 선재훈에게 가르쳐 준 것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첫째, 거짓과 진실은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 둘째, 진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거짓이 사랑을 지킨다는 것. 셋째, 자신의 거짓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넷째, 신뢰는 거짓을 완벽하게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있어도 계속해서 믿는 것이라는 것.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진정한 변화는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의 결심에서 온다는 것. 선재훈은 이제 54세이다. 지난 6년 동안 그는 300건 이상의 사건에 관여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거짓도 말하고 사람도 상처 입히고 자신도 상처 입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이제 진정하게 살고 있다는 것. 가족을 진정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소영은 여전히 그의 옆에 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다시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선혜윤은 심리 상담가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선준호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언젠가는 아버지와 같은 법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선재훈은 계속한다. 매일매일 수감자들의 사건을 돕는 일을.